안녕하세요. 여기는 탑골 인생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그때 그 이야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죠. 사랑, 후회, 용서, 웃음. 이곳에서는 그 모든 인생의 이야기를 차 한 잔 나누듯 풀어갑니다.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하고,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도 이곳에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탑골 인생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거나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늦은 저녁 평범한 집안. 식탁 위엔 김이 나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고 가족의 대화는 조용히 이어진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정문호 본명 정태수의 젓가락만은 유난히 느리게 움직인다.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한다. 여보, 문자 왔어요. 문호는 휴대폰을 뒤집어 집어든다. 화면에는 단 한 문장. 정태수, 네 죄를 기억하냐? 그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굳는다. 아빠? 누구예요? 아, 그냥 스팸. 그러나 그의 손가락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30년간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정태수. 그 이름이 다시 입구를 찾은 것이다. 그는 식탁에서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문을 잠그고 화면을 다시 켠다. 너의 1994년 기록. 내가 다 갖고 있다. 왜 지금이야? 문자가 연달아 온다. 네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넌 도망쳤다. 문호는 턱을 움켜쥔다. 씻어냈다고 믿었던 시간이 순식간에 다시 악취를 풍기며 되살아난다. 새벽 4시. 정문호는 잠에서 깨어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의 잔잔한 숨소리와 벽시계의 초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운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다. 방금 전받은 그 문자. 거기엔 오래전 자신이 버린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태수. 그 이름 하나가 그의 밤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문호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방을 나선다. 창고방 앞에 멈춰 섰을 때 그의 손은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잡이를 돌리고 들어간 좁은 방. 오래된 냄새가 훅 하고 밀려온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먼지 쌓인 철제 상자 하나. 문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는다. 마치 죄를 고백하기 전 신부 앞에 앉는 사람처럼 상자 뚜껑 위에 손을 올린다. 차갑고 무거운 그것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내려앉는다. 그는 조용히 뚜껑을 들어 올린다. 마른 먼지가 흩날리며 속에서 나이 든 서류 뭉치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문호는 첫 서류를 꺼내든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굳는다. 문서 상단. 정태수 형사 기록 미성년. 그의 과거 이름. 그의 과거 죄. 그가 지우고 싶었던 모든 것. 정문호라는 이름은 그가 세상을 다시 살기 위해 선택한 새 껍데기였다. 하지만 그 껍데기 아래엔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가 여전히 살아있었다. 정태수. 문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옛 이름을 천천히 따라 쓴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음주. 차량 절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협박. 금품 갈취. 그는 문서를 보며 숨이 턱 막힌다. 도대체 그때 나는 뭐였던 거지? 문호는 얼굴을 두 손으로 잠시 감싼다. 그러다 다시 정신을 붙잡고 상자 깊숙이 있던 한 서류를 꺼낸다. 개명허가 신청서 정태수 정문호. 그는 오래전 변호사와 나눴던 대화를 떠올린다. 태수 씨 이제 처벌도 다 받으셨고 새 이름으로 다시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를 봅니다.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탈출구였다. 정문호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순간 그는 마치 새 인생을 부여받은 것처럼 느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그래, 나는 정문호로 다시 태어난 거였어. 그렇게 믿었는데. 하지만 상자 안에는 또 다른 얇은 수첩 하나가 있었다. 문호는 그 수첩을 손에 든다. 표지가 바를 대로 바랜 작은 수첩. 그 안에는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가 살면서 결코 잊지 못할 피해자들의 이름. 그는 수첩을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다.
한 장 한 장 넘기던 손끝이 멈춘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정태수의 삶은 여기서 끝난다. 정문호로 다시 살자. 그는 눈을 감는다. 그 순간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한다. 조용한 창고방이 온통 울릴 정도로 문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확인한다. 새 문장 한 줄. 정태수. 너는 이름만 바꿨지 죄는 바꾸지 않았다. 문호는 그대로 얼어붙는다. 숨이 크게 흔들린다. 30년 전 버린 이름 정태수.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그가 과거를 버린 게 아니라 숨긴 것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문호는 수첩을 가슴에 안은 채 등을 숙여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30년 동안 덮은 상자가 오늘 다시 열리고 말았다. 다음 날 오후 복지센터. 정문호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띠려 애쓰며 센터 문을 밀고 들어온다. 밖에서는 여전히 그를 착한 사람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제 어딘가 금이 간 것처럼 얇고 흔들리고 있었다. 센터 벽면에는 상패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다. 정문호 모범 봉사자 표창, 지역사회 공헌상, 헌신 봉사자 특별상. 누가 봐도 모범적인 이름. 하지만 그 이름 아래 묻힌 또 하나의 이름 정태수. 그는 누구도 그 이름을 떠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오늘까지는. 문호는 복도 끝에서 센터장을 만난다. 아, 문호 씨. 오늘도 오셨어요? 정말 우리 센터의 기둥이죠? 이렇게 꾸준한 분이 흔치 않아요. 문호는 침이 조금 마른 입술을 적신 뒤 미소를 만든다. 아, 네. 뭐 해야죠. 도움이 되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손끝은 계속 불안하게 움직였다. 센터장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잠시 그를 바라본다. 문호는 시선을 돌리고 복도 한쪽에 걸린 거울 앞에 멈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 30년간 정문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며 쌓아온 착한 가장, 지역 봉사자, 모범 시민의 얼굴. 하지만 오늘 거울 속 그 남자는 커다란 그림자를 등에 지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조용한 복도에 진동을 울린다. 문호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꺼내 화면을 확인한다. 문자. 정문호. 너의 새 이름은 잘 어울리더라. 하지만 문제는 그 이름 아래 묻힌 정태수다. 문호의 표정이 그 자리에서 서서히 무너진다. 문자 추가. 30년 동안 봉사했다고. 상을 받았다고. 그게 사죄라고 믿었나? 문호는 느리게 고개를 떨어뜨린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 문호 씨, 오늘 좀 피곤하신가 봐요? 얼굴이 평소랑 달라요. 문호는 억지 웃음을 띠려 하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 아, 아닙니다. 그냥 잠을 조금 설쳤어요. 봉사자는 여전히 그의 얼굴을 살핀다. 정문호 씨가 이런 말씀 드릴 정도면 정말 많이 지친 건데요. 문호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휴대폰은 계속 진동한다. 그는 몰래 화면을 다시 확인한다. 문자. 정태수. 너는 누구에게도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그저 새 이름으로 도망친 것뿐이다. 문호의 눈썹이 크게 떨린다. 정문호라는 이름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믿었다. 그 이름으로 살면 과거가 덮인다고, 정태수가 사라진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 그 이름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가 그 방패를 찢고 들어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문호는 결국 거울 앞에서 눈을 감고 이마를 짚는다. 정태수, 너는 왜 다시 날 찾아온 거냐? 근처에서 들리던 봉사자들의 웃음소리, 밥 짓는 연기, 복지센터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조차 그에게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정문호의 표창장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가 느끼는 빛은 모두 꺼져 있었다. 그의 진짜 이름은, 그의 과거는, 그의 그림자는 30년이나 참아온 끝에 결국 스스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저녁 7시 정문호의 집. 평소와 같은 시간, 평소와 같은 식탁. 하지만 문호의 눈동자는 식탁 위에 국도, 반찬도 아닌 오직 한 곳 휴대폰만 향하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식탁 끝 자신의 쪽으로 바짝 붙여두었다.
마치 누군가 그것을 낚아채기라도 할까봐. 식탁 위에는 따끈한 반찬 냄새가 퍼지지만 문호의 코에는 아무 냄새도 들어오지 않았다. 여보, 오늘 회의 힘들었어요? 아까 들어올 때도 뭐 좀 멍해 보이던데. 문호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하다가 가까스로 잡는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 순간 휴대폰이 짧게, 아주 짧게. 하지만 식탁 전체가 느낄 정도의 진동을 울린다. 아들이 자연스럽게 손을 뻗으며 말한다. 아빠 문자 왔어요. 내가 건들지 마. 순간 정적.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는다. 부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찌푸린다. 여보, 요즘 정말 이상해요.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요? 문호는 숨을 들이마신 뒤 억지 미소를 짓는다. 미안해. 오늘은 그냥 좀 복잡해서.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조용히 들어올리고 화면을 확인한다. 새로운 문자 한 개. 문자를 누르는 순간 문장의 첫 줄이 그의 시선을 얼어붙게 만든다. 문자. 정태수. 네 가족이 참 따뜻해 보이더라. 문호는 검지를 꾹 눌러 화면을 손바닥 아래로 가린다. 숨이 거칠게 터져 나온다. 그러나 문자는 멈추지 않는다. 저녁 7시 12분. 오늘의 식탁 분위기 네가 망치고 있더군. 문호의 목 뒤가 서늘해진다. 마치 집 안 어딘가 혹은 집 밖 어둠 속 어디에서 누군가가 이 순간을 보고 있는 듯 했다. 단순한 협박이라면 모를까. 이건 어디까지 관찰했음을 증명하는 문장이었다. 정태수를 알고 정문호를 알고 이 가족의 일상까지 알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문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난다. 어디 가요? 잠깐 화장실 좀. 문호는 천천히 걸어가지만 방문을 닫은 순간 그 천천함은 깨져버린다. 문을 잠그고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켠다. 문자 추가. 도망치지 마라, 정태수. 네가 사라진 이름을 내가 다시 꺼냈다. 문호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린다. 귀 안쪽에서 맥박이 들릴 정도로. 그는 거울을 보며 틀어질 듯한 숨을 고른다. 넌 도대체 누구야? 그러나 답은 곧 이어진다. 새 문자. 다시 묻지 마. 내가 누군지보다 중요한 건 네가 정문호라는 이름으로 30년 동안 뭘 숨겼는지다. 문호는 천천히 뒤로 기대어 벽에 몸을 붙인다. 심장이 멈추지 않는 속도로 뛰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힌다. 그는 깨닫기 시작한다. 이건 단순히 과거를 아는 누군가의 협박이 아니다. 정문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30년 전체를 겨냥한 공격이다. 그리고 방금 막 그 공격은 그의 가족 영역까지 들어와 버렸다. 가족의 저녁 시간, 식탁 분위기, 시간까지 정확히 적시하며 그는 휴대폰을 쥐고 눈을 감는다. 선 하나만 그어지면 끝날 것 같았던 인생. 그 선을 넘어 과거가 다시 다가오고 있었다. 문호는 입술을 깨문다. 정태수는 죽은 이름이었어. 왜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나 문자 마지막 한 줄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문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문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한다. 그는 그것을 간신히 붙잡으며 벽에 머리를 기댄다. 압박은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압박은 단순히 그의 과거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지금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문호는 회사로 가는 길을 살짝 틀어 조용히 시내 도서관으로 들어선다. 이유는 단 하나. 어젯밤 문자가 던진 말들. 그 문장들의 정확함이 그를 더 이상 가만히 두지 않았다. 입구를 지나며 그는 주변을 살핀다. 누가 자신을 따라온 건 아닌지, 뒤에서 걸음을 늦추는 사람이 있는지. 그러나 도서관은 고요했다. 책 냄새, 종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프린터 작동음. 겉으로는 평온했다. 하지만 문호에게 이 공간은 오히려 숨을 곳 하나 없는 방처럼 느껴졌다. 그는 빈자리 하나를 찾아 조용히 앉는다. 컴퓨터 전원을 켜고 손가락은 검색창 위에서 망설인다. 결국 그는 키보드를 누른다. 검색어. 1994년 사건 미성년자 강제추행 차량 절도.
검색 결과가 뜨는 순간 문호의 목이 천천히 움직이며 화면을 읽기 시작한다. 기사. 미성년자 정태수 17세 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로 구속. 피해자 A양 장기 상담 치료 예정. 가해자 누나 명의 차량 무단 사용 후 도주. 문장은 오래된 글인데도 그에게는 방금 새로 써진 것처럼 날카로워 보였다. 문호는 자동적으로 의자를 뒤로 조금 밀며 화면에서 멀어진다. 그러나 화면 속 글자들은 더 또렷하게 박혀들었다. 아직 남아 있었구나. 이런 기록까지. 그때 오른쪽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기척. 누군가 그의 모니터 쪽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문호의 등골이 천천히 굳는다. 귀 뒤쪽이 달아오르고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춘다. 그는 바로 옆을 보지 못한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어떤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다. 대신 그는 화면을 끄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로그아웃한다. 하지만 손은 이미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복도 방향으로 걸음을 옮긴다. 도서관은 고요했다. 사람들 몇 명이 책을 읽고 있고 사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복도 끝 컴퓨터 열람 구역의 그림자 속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한 명이 문호를 똑바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듯한 묵직한 시선. 문호는 숨을 삼킨다. 심장이 뛴 게 아니라 떨어진 느낌. 그 남자는 아주 천천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인다. 그것은 인사도 위협도 아니었다. 그저 맞다. 너다. 라고 말하는 끄덕임이었다. 문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걸음을 빨리 한다. 복도를 나와 계단을 내려가고 입구를 지나 밖으로 나온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현실 같았다. 그는 뒤를 바라본다. 도서관 출입문 너머 어둡게 비친 유리. 그 유리에 검은 점퍼 남자의 실루엣이 아주 잠깐 비친다. 문호는 급히 고개를 돌리고 주차장 쪽으로 향한다. 그러나 주차장 쪽 벽면 CCTV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며 그를 따라가고 있었다. 설마 이 정도로. 그는 차 문을 급히 열고 올라탄 뒤 문을 닫는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는다. 계기판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더 창백하게 만든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문자를 보낸 자는 단순히 그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지금 정문호의 현재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첫 문장처럼 이제 압박은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 정문호는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백미러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차 뒤편의 헤드라이트는 평범한 차량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 어떤 평범함도 믿을 수 없었다.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그의 집이 유난히 커 보였다. 마치 누군가 그 집을 배경 삼아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문호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며 등 뒤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지만 골목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운 밤이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부인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말한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되고. 문호는 신발끈조차 제대로 풀지 못해 손을 두어 번 헛짚는다. 미안해. 회의가 길어져서. 그런데 아들은 주방에서 물을 마시다 말고 그를 빤히 바라본다. 아빠 오늘도 이상해요. 저번엔 휴대폰도 못 만지게 하고. 문호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숨을 내쉰다. 휴대폰이 진동한다. 문호는 본능적으로 뒤돌아본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화면을 연다. 문자. 집에 들어오는 모습 잘 봤다. 문호는 순간 후두부가 얼어붙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진짜 압박은 다음이었다. 바로 밑에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문호의 집, 현관 앞, 조금 전 그가 서 있던 자리, 사진 속 날짜와 시간은 불과 2분 전이었다. 문호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복도 끝까지 밀어넣는다. 어디서 찍은 거야? 도대체 어디서? 골목 가로등, 대문, 신발장 위치까지. 사진은 너무 정확했다. 문호는 급히 커튼을 닫는다. 그러나 커튼 사이 틈으로 자신을 향한 또 다른 시선이 있을까? 눈이 자꾸 그 틈으로 빨려 들어간다. 갑자기 또 문자. 커튼은 닫아도 소용없다. 문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한다. 그는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모든 가구를 확인한다. 책장, 옷장, 천장 모서리, 심지어 환풍구까지. 그는 처음으로 내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를 느꼈다. 그 공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그의 발목과 목을 동시에 조여왔다. 문호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부인이 거실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요즘 정말 무슨 일 있어요? 문호는 말문이 막힌다.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닌 사람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커튼 닫고 얼굴이 저럴 수 있어요? 아들이 끼어든다. 문호는 두 사람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다. 문을 닫는 소리가 집안에 이상한 여운을 남긴다. 문호는 책상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다. 휴대폰이 다시 울린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메시지를 연다. 문자. 정문호. 너의 가족은 네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 이제 내가 알려줄 때가 된 것 같군. 문호의 숨이 끊긴다. 손끝이 저릿해지고 귀 안쪽에서 심장 박동이 울리기 시작한다. 그 문장은 협박이 아니라 예고였다. 그리고 그 예고는 지금 이 집 안 어디까지 침투할지 알 수 없었다. 마지막 문장이 뜬다. 오늘은 맛보기였다. 문호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감싸준다. 제발 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 정태수의 과거는 이제 정문호의 현재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감시는 사진이 되었고 사진은 예고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예고는 아직 끝나지 않은 진짜 시작에 불과했다. 밤, 정문호는 차를 세우고도 한참 동안 시동을 끄지 못했다. 엔진 소리만이 떨리는 그의 심장 박동을 덮어주고 있었다. 오늘 그는 드디어 피해자 중 한 명의 주소를 찾아냈다. 30년 전 기록에서 지워지지 않던 이름,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얼굴, 그리고 사죄하지 못한 한 사람. 문호는 힘겹게 시동을 끄고 차문을 열고 내린다. 골목은 낡은 가로등 하나만이 미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한다. 여기 맞는데.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문호의 걸음이 멈춘다. 대문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이름표는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번호판은 30년 전 기록과 같다. 정말 여기 사는 걸까? 그는 대문 앞에서 2번, 3번 손을 들어본다. 그러나 손끝이 대문 꼬리에 닿을 듯 말 듯 멈춘다. 뒤쪽 골목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문호는 흠칫하며 뒤를 돌아본다. 아무도 없다. 그러나 그의 손은 이미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때 휴대폰 진동. 문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켠다. 문자. 정태수. 드디어 그 집까지 왔네. 문호의 표정이 완전히 굳는다. 여기 어떻게? 문자 추가. 그 집을 찾는데 30년이 걸렸지? 난 너를 찾는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더라. 문호는 대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어디야?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 그는 골목 끝, 가로등 아래, 건물 옥상까지 모든 방향을 바라본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 문호는 대문 앞에 다시 선다. 그러나 표정은 더 무겁다.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 하려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냐? 나. 그는 손을 대문 꼬리에 올린다. 손끝이 떨린다. 눈물이 고인다.
가만히 있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바로 사과했어야 했는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문고리를 아주 조금 내린다. 삐걱. 작은 소리가 난다. 그 순간 또 진동. 문자 도착. 문호는 멈춰 선 채 휴대폰을 든다. 문자. 문 두드리지 마. 그 집 안에는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문호의 눈이 크게 떠진다. 뭐라고? 문자 추가. 피해자는 이사를 갔다. 그 집은 오래전에 비워졌지. 문호는 대문 꼬리를 놓는다. 그러면 대체 왜 여기를? 문자의 다음 문장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문호. 넌 사과하러 온 게 아니다. 확인하러 온 거지. 네가 아직 정태수인지 아니면 도망친 누군가인지. 문호는 뒷걸음질 친다. 공격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 문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을 몰아쉰다. 그때 또 문자. 도망치지 마. 아니야. 난 도망치러 온 게 아니야. 문자. 그럼 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집에 오지 않았는데? 문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 말이 정확히 그의 심장을 찔렀기 때문이다. 문호는 정신없이 주위를 둘러본다. 골목은 적막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 숨은 그의 숨도 그의 것이 아닌 것도 같았다. 피해자. 지금은 어디 있어? 이젠 괜찮은지? 행복하게 살고 있나? 그때 문자가 마지막 한 줄을 보낸다. 문자. 그 답은 네가 찾을 자격이 없다. 문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주저앉는다. 대문 앞에 30년 전의 시간 앞에. 그는 사과하려 했던 게 아니다. 그는 자신이 사과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을 문자가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지만 정문호의 집은 잠들지 못했다. 문호는 방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멀리서 들려오는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났다. 문호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킨다.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문호는 본능적으로 문을 연다. 거실에 서 있는 아들은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손에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다. 지우야 왜 그래? 아빠 이게 뭐예요? 아들은 핸드폰을 내민다. 그리고 숨이 멎을 뻔한다. 핸드폰 화면에는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 너의 아버지는 정문호가 아니라 정태수다. 1994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절도 협박 전과자였다. 아들은 목이 떨려 말을 잇지 못한다. 누가 아들에게 보냈는가? 이걸 어디서 누가? 학교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누군지 모르는 번호가. 우리 반 부모들한테도 다 보냈대요. 문호의 다리가 순간 휘청인다. 아빠가 이걸 숨겼어요. 진짜예요. 부인이 다가오며 아들을 붙잡는다. 지우야, 진정해. 엄마도 몰랐어. 우리 가족만 몰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걸. 문호는 그 말에 울컥하며 손을 내민다. 지우야 제발 그건 옛날 이야기야. 아들은 뒤로 물러난다. 옛날. 친구들이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희 아빠 변태래. 너도 그럴지도 몰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요. 문호는 가슴을 움켜쥔다. 부인은 핸드폰을 빼서 들여다본다. 그러다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정태수?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문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말하려 했어. 언젠가는. 언젠가 말한다고. 학교에 퍼지고 나서. 엄마한테도 말 안 했잖아. 여보. 당신 진짜 그런 과거가 있었어? 문호는 두 손을 들어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는다. 그리고 휴대폰이 울린다. 문호는 손을 떨며 화면을 켠다. 문자. 첫 번째 파편은 아들에게 갔다. 반응은 마음에 드는군. 문호는 거의 비명을 지를 듯 휴대폰을 내려친다. 그만해. 제발 그만하라고. 아들과 부인은 그 모습에 놀라 뒤로 물러선다. 아빠. 진짜 누가 아빠한테 이러는 거예요. 문호는 대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기 때문이다. 아들에게만 갈 줄 알았나? 다음은 부인 차례다. 문호는 식은땀이 목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낀다.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 나한테만 해. 문자. 그럴 생각이었다면 30년 전에 이미 행동했어야지. 오늘 밤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감시가 현실이 되었고 과거는 가족 앞에서 폭발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격은 문호의 바깥이 아니라 문호의 가족 안쪽을 향해 겨누기 시작했다. 무너지는 것은 문호의 마음만이 아니었다. 이제 그의 가족 전체가 복수의 무대 위에 올라섰다. 아들에게 진실이 노출된 그날 밤, 정문호는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았다. 부인과 아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는 평소와는 다르게 단절을 의미하는 듯 무겁게 울렸다. 문호는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려다본다. 캔처럼 찌그러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문자 더 노골적으로 파고들다. 휴대폰이 다시 울린다. 문자. 자식에게 상처 주는 건 기분이 어떠냐? 문호는 이를 꽉 물고 떨며 답장을 보낸다. 문호 문자 입력. 제발 그만해줘.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곧바로 답장이 온다. 문자. 그럼 거래하자. 문호는 숨을 들이쉰다. 문호 속삭이며. 거래? 문자. 내 가족 입막음 비용이다. 이 돈이면 당분간 조용히 있겠다. 이어지는 메시지엔 금액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5천만 원. 문호는 이를 악문다. 문호. 돈이면 끝나는 거면 그 정도는. 그러나 그 말이 스스로에게조차 변명처럼 들렸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아들이 얼굴만 내민다. 아들 작게. 아빠. 정말 무슨 일이에요? 문호는 아들의 눈을 피한다. 문호. 지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 아빠가 정리할게. 아들은 말없이 문을 닫는다. 그 닫힌 문이 문호의 가슴에 깊게 박힌다. 문호는 손을 떨며 은행 앱을 연다. 5천만 원. 그는 손가락을 화면 위로 올린다. 송금 버튼 위에서 멈춘다. 문호 입술 터질 듯한 목소리. 이걸로 정말 끝나는 걸까? 그때 또 문자. 문자. 송금해라. 내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면. 문호는 결국 송금 버튼을 누른다.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손이 흔들린다. 송금 완료. 문호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는다. 문호 숨을 내쉬며. 됐다, 제발 이제 끝내줘. 그러나 휴대폰이 곧바로 울린다. 문자. 좋아. 받았다. 문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다. 하지만 이어진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는다. 송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문자. 근데 넌 왜 내 돈을 보낸 줄 아냐? 문호는 화면을 다시 본다. 문자 추가. 너 지금 내 계좌가 묶인 걸 몰랐지? 문호는 호흡이 멈춘다. 앱을 확인하자. 잔고가 0원이 아니라 계좌 이용 제한이라고 떠 있었다. 문호 속삭이며. 이게 무슨. 또 문자. 내 명의로 대출 3건. 내 명의로 개통된 전화 2개. 내 명의로 가입된 카지노 계정 1개. 문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린다. 문호. 내 이름을. 도용한? 아니었다. 상대는 그의 새 이름 정문호를 이용해 금융 사기를 미리 벌여놓은 상태였다. 문호가 송금한 5천만 원은 그가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었다. 그때 부인의 방에서 비명이 들린다. 부인 방 밖에서. 여보, 이게 뭐야? 문호는 뛰어가 방문을 열어본다. 부인은 우편물을 펼쳐든 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보여준다. 부인. 문호 씨 이름으로 연체 독촉장이 왔어. 이게 다 뭐야? 문호는 종이를 빼앗아 본다. 대출, 카드, 유료 결제, 체납.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아들도 방에서 뛰어나온다. 아들 울먹이며. 아빠. 설마 우리 집 빚 때문에 망하는 거야? 문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문호 절망.
아니야. 아빠가 해결할게. 그 순간 휴대폰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다. 문자. 축하한다, 문호. 네가 원한 대로. 가족도 끌어들이는 싸움이 됐다. 문호는 땅에 주저앉는다. 제발. 더 이상은 안 돼.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울린다. 문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송금은 문호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선택이었지만 가장 나쁜 선택이기도 했다. 그 선택은 그의 계좌를 막고 그의 신분을 흔들어 놓고 그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제 문호는 알게 되었다. 상대는 단순히 과거를 폭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현재의 삶을 하나씩 부수고 있었다. 폭로 가족 파멸 신분 훼손 경제 파탄. 그 순서는 이미 시작되었다. 밤 11시 40분. 도시 외곽의 폐공장은 바람에 녹슨 철문이 덜그럭거릴 뿐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문호는 문자의 지시에 따라 이곳에 왔다. 아들의 붕괴된 표정, 부인의 충격과 공포. 그 모든 것이 그의 발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문호는 손전등 하나만을 들고 폐공장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간다. 깊은 어둠, 쇠기둥 뒤로 보이는 수많은 그림자, 낡은 철판이 울리는 잔향. 그러다 정문호,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울린다. 문호는 움찔하며 손전등을 비춘다. 한 남자가 서 있다. 검은 점퍼, 낮은 모자, 식은 눈빛. 너야? 내 가족에게 그 짓을 한 게 너야? 남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문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한다. 정태수. 30년 만이네. 문호의 숨이 멎는다. 나는 지금 정문호다. 아니, 넌 그저 이름만 갈아입었을 뿐이지. 남자는 문호에게 한 걸음 다가온다. 내 동생. 네가 그때 망가뜨린 아이. 지금 어떤지 알아? 문호는 몸을 떨며 고개를 숙인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자는 손전등을 뺐듯 문호 얼굴에 비춘다. 미안하다고? 3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은 사람이? 문호는 무너지듯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대화는 예상 밖으로 흘러간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며 낮게 말한다. 너 뭔가 이상하지 않았냐? 문호가 고개를 들며 묻는다. 뭐가? 남자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다. 내가 너한테 보낸 문자들. 그중 사실관계가 정확히 맞지 않는 게 있었을 텐데. 문호는 혼란스러워진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 속삭이듯 너는 피해자가 한 명이라고 알고 있지? 문호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진다. 새로운 진실의 조각. 남자는 발로 바닥을 차더니 쇠기둥 뒤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밀어낸다. 봐. 문호는 떨며 다가가 상자를 열어본다. 그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들, 경찰 조사 당시 복사본들, 그리고 태수 문호가 본 적 없는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중 하나. 피해자 진술서 비양. 문호는 숨을 삼킨다. 비양? 그런 사람 없었어. 기록에 없었는데. 남자가 낮게 웃는다. 없다고 믿었겠지. 네가 잡혀갈 때 누군가가 다른 진술서를 빼돌렸으니까. 문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더 큰 음모의 시작. 그럼 나는 기억 못한 게 더 있었던 거야? 그래. 너는 네가 저지른 죄조차 전부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걸 숨긴 놈들이 따로 있어. 문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는다. 누가 그런 걸. 남자는 문호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온다. 남자 속삭임. 넌 아직 반쪽짜리 진실만 알고 있어. 30년 전 그 사건, 너만의 죄가 아니었다. 문호는 크게 숨을 들이쉰다. 문호 떨리는 목소리. 내가 잡혀간 이유도 누군가의 뜻이었다는 거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다 남자는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문호 앞으로 던지듯 내민다. 나 나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였지만
잠시 뜸을 들인 뒤 너한테 문자 보낸 건 나 하나가 아니다. 문호의 얼굴이 얼어붙는다. 뭐, 진짜 조종자는 따로 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널 보고 있어. 그리고 나도 그 사람한테 이용당한 것뿐이다. 문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한다. 남자는 뒤돌아서며 말한다. 이제 시작이다. 정태수, 내 과거를 덮어준 자를 찾고 싶다면 살아남아라. 그 말과 함께 폐공장 안쪽에서 휴대폰 벨소리가 울린다. 문호는 공포에 질려 돌아보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그리고 화면에는 단 한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이 꺼진 폐공장은 마치 거대한 입처럼 그를 집어삼킬 듯 어둠으로 가득했다.